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명태균, 김영선 씨는 구속이 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거는 이준석 씨 쪽인가? 아니면 어느 쪽인가요? 이게 터져 나오는 소스는 어디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귀국을 해서 브라질에 네.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주일 정도 SNS를 안 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제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그 김소연 씨가 이제 명태균 변호를 맡고 나서 여러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응당 반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화력은 내가 훨씬 좋다. 네, 근데 어제 이제 공항에 내리자마자 네.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네. 이런 해서 대통령과의 이제 지난 공천 때 있었던 일을 살펴보니 웃겨 죽어서 말도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제 이제 몇 개의 소스를 풀었는데 그 소스가 본인은 이미 다른 분이 지자체장도 하고 있고 뭐 했으니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뭐 듣기만 해도 누군지 아는. 나왔어 그냥. 나왔어요. 이름이. 이게 이준석 의원 특징이 분명히 자기는 공항에서 내렸을 때는 여기까지만 한다는 바운더리를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정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여러 장소에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전화하고 이러면은 국회에서도 물어보고 공항에서도 물어보고 결국은 얘기를 합니다.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 공천 주라고 하더라. 김태우, 그다음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시에 강서구청 후보인데 결국 강서구청장 됐죠, 그 당시에. 처음 할 때. 그렇죠. 맨 처음에 할 때 그때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포항시장과 관련돼서 원래 지금 그 당시에 포항시장 되신 분 말고 다른 분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거절했다. 요거를 쭉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창피해서 지금 특검법 찬성한다 그러고 최상배 특검법도 지금 그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단수공천주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배신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어제 그 명태균 씨 이야기대로 민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명태균 씨도 좀 민망해서 그러면서 말을 안 하고 왔잖아요. 근데 민망한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도 민망한 것 같아. 다른 그 게시판 이유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윤석열이 근데 저 추천한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공천에 개입한 사람이. 김태우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장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당선인이죠. 네, 당선인이 그렇죠. 직접 개입해서 김태우 줘라라고 이준석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까? 그죠? 그렇죠. 예. 김태우 후보 뜰 수 있게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이 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10월에 공천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김태우 후보가 1심에서 그러니까 실형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 실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청장 직을 상실했는데 다시 윤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잖아요. 사면해줄 때 이미 다시 구청장에 내보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4월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4월 말. 그러니까 특사를 할 때 그 무렵에 그냥 4월 말에 윤 대통령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잖아요. 당시 당내에서 얼마나 반발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뚫고 대통령이 그냥 공천 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재보궐선거 참패한 게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던 거죠. 이제 뭐 자기 스스로가 불을 붙여서 자기가 심판받았던 거라고 볼 이 수밖에 김태우 없는 사건이 거죠.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 얘기할 때 십상시 사건에서부터 이제 몰락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지금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데, 여기에 이제 김태우 씨가 어떤 분입니까? 청와대로 파견을 왔다가 청와대에서 뭔가 비리를 저질렀어요.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로 돌려보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민정에서는 그 감사를 중단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민정수석 기소한 사건 아닙니까, 검찰이? 그렇죠. 조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민정수석 기소했던 사건이고, 그 기소했던 검사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정섭 검사가 수사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국 대표의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어쨌든 검사가 데리고 있었던 수사관인데, 이 수사관에 자기네가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을 이제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을 사면까지 시켜주고 후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는 사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만 할 수 있는 일을 김태호를 위해서 해줬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게 또 공천을 위해서. 네, 모든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선거에 내보내주기 위해서 본인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까지 써서 선거를 하게 해줬다. 이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심각한 헌정 유린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적 복수심이 좀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국과 연관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다시 구청장으로 앉히면 뭐랄까요? 쾌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그런 측면도 있죠. 그쵸? 보수층이 환호할 것이다 이런 네. 착각을 했던 측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이제 JTBC가 보도한 걸 보면 김태호 구청장이 윤 대통령이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대검에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연도 좀 일부 작동을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특별사면은 8월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대통령 취임은 5월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구청장직을 상실한 게 4월에. 4월이고. 그러니까 되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특별사면을 해주고 난 다음에 공천을 주면 모르겠는데 아예 사실은 공천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공천 심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4월에 그냥 1심 딱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얘 그냥 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헌정 유린인데 뭐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지? 그리고 이제 예. 이런 특별 취급을 하는 가운데 예. 김태호 씨는 완전히 이제 특별 취급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쓰느냐면은 JTBC 보도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걸 공천을 이 사람을 해줘야 되지 않아?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박성중한테도 이야기. 그렇죠. 네. 이거 이제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 구청장 후보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공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1차적으로 시도당에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당 위원장이 박성준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성준 당시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구청장 후보를 정하는 공관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준석 지도부에 연락을 해서 이미 박성준 의원한테 김태호를 살펴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내용이 JTBC 보도에 나오고, 어제 MBN이 보도한 것도 같은 내용인데, MBN이 보도한 거는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구청장 공천은 시도당 정결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를 패싱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녹취를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한테 내가 그냥 박성중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다른 시도당, 예를 들면은 뭐 경북도당에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준석 의원한테 얘기한 바도 있는 거다. 내가 법적인 권한이 있다. 그럴 본인한테 법적인 권한은 없겠죠. 없겠지만 대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공천은.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의 결심, 기소당 위원장이 이 사람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하면 가령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이 김태호 후보가 좋다고 하면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시도당이 결정하는 건데, 시도당이 그냥 결정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표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데, 정결사항이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왜 대표가 그거를 이렇게 목리를 부리냐, 뭐 이런 취지에 아마도 압박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준석 의원의 어제 스탠스가 뭐냐면,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쭉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 또 어떤 취지의 얘기를 또 했냐면, 선거 전략상 당시 대통령 당선인하고 당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와서 보면은 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문제가 크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 얘기는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할 때, 예를 들면 진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진술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뭐 압박이라든가 이런 취지로 느끼지 않았다라고 진술할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상황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 만약에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 그냥 패싱하고, 쉽게 얘기하면 대표 패싱하고 시도당 위원장 통해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녹취를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고 그걸 검찰에 내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까지도 이준석 의원은 언론에 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점이 잘 안 맞아요. 제가 다시 확인해 그렇죠. 보니까 대법원에서 헷갈리죠. 상고를 기각하는 원심을 확정한 판결이 있었던 게 5월 18일이에요. 5월 18일 2022년. 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에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할 거라는 게 뭐 대부분의 관측이긴 했지만
상고 기각도 안 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냥 김태우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 사실은. 그럼 대법원에서 대통령- 상고 기각할 줄 알았다? 알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죠. 알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사면해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재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말든지. 예, 나는 뭐 하겠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조금 의구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강력한 어떤 그 믿음, 생각 요런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 본인만의 생각이었을까 이런 의심도 좀 있습니다. 뭐, 저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음. 혼자만의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늘 조언을 해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곁에는 윤석열 대통령 곁에는. 김건희 씨? 네, 김건희 김건희 여사? 여사님이 많은 정치적 정부적 조언을 해주시는데 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어쨌든 방금 앞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맥락들 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플러스 그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예.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선거를 요 기조를 끌고 가서 이 지방선거 승리까지 쭉 이어가려면은 어떤 카드를 갖고 가야 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모든 절차를 거스르고 완전히 국민의힘의 이 이준석 지도부까지 쭉 밀어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공천을 해야 되라는 이 입력이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서 평론가 입장에서는 약간 의심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대결적인,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결적인 국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포용과 화합, 맨날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태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KBS 내에 있을 텐데 그때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수도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보수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됐던 이유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기억해 보시면 언론 보도들 예. 찾아보면 지금도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지방선거 공천은 시도당 위원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부각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어떤 지방선거에서도 시도당 위원장이 당연히 물론 영향력을 행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의 권한 자체가 대표가 아니라 예. 시도당 위원장회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사실 한국의 정당 그거에서 맞지 않죠. 근데 그때는 계속 박성준 의원이 강조가 되면서 시도당 의원은 권한이 있는 거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박성준 의원의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언론 탄압하고 뭐 사람 그 언론인들 욕하고 뭐 이런 걸로 앞장섰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저도 이제 그 사람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방행정고시인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보통 구청장 출신, 그쵸. 서초구청. 그렇죠. 네. 그냥 보통의 행정관료 출신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날새게 공격하고 그게 좀 저거는 저렇게 막 무리하게 공격하고 막 엉터리 공격도 많았었거든요. 막 뭐 저에 대한 것도 굉장히 허위에 근거해서 제가 민원연에서 얼마? 1억? 2억을 받고 뭐 강연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 뿌리려고 하고 KBS에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었던 의원인데 민동기 기자라는 분을 좌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좌파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민동기 그러니까 왜 좌파라고 허위 인정할 수 사실을 스스로 막 저만 유포하면서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가 대통령의 어떤 언질 그리고 정부의 방향 대통령이 거의 또라이구나 극단적이구나 라는 판단 그러면 거기에다 코드를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잔머리를 굴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 의심이 강해지고 박성중 의원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삶을 살았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크게 들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김태우 씨가 이제 그 사면과 이 이제 재보궐선거 공천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래서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이제 지금에 이르는 연쇄적인 폭망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추를 장식했던 작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김태우 씨를 또 공천하는 그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보궐선거 때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김태우 씨를 또 공천하는 거는 진짜 아니다. 다 반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은 스탠스로 공천을 밀어붙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이 12월 달이 됐을 때 TV조선의 보도를 보면은 다 반대했는데 누가 강하게 이것을 주장하는데 앞장섰느냐라고 하면은 박성민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박성민 의원이 다 반대할 때 이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박성민 의원을 TV조선이 언급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소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굳이 또 그러네. 수사를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김태우 때도 말씀드린 게 이 김태우 씨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집착을 하는 게 집착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집착을 하는데 그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과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층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기도 한데 그러한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전략을 세우고 그것의 전략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 배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를 생각해보면 그 연결고리가 여사님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정한 보도도 사실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파면 팔수록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박성중 의원이 언론인 출신도 아니고 뭐 언론에서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희한하게 나서가지고 희한하게 미디어 굴었어. 무슨 특이 뭐 그걸 맡고 난 다음에 언론을 막 어처구니없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성중 그때 이제 행동파들이 또 김기현도 대표였는데 그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성중이 서초울은 원래 전략공천 지역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초를 줄 줄 알았지. 그것 때문에 저렇게 오버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초울에서 컷오프가 됐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신동욱 TV조선 앵커가 들어갔어. 그 자리에. 신동욱이 들어갔어. 맞아. 신동욱은 누가 꽂아놨을까? 그러니까 이 이게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뭐가 얼개가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충성을 다하려고 오버를 했는데 서초울에서 어떻게 컷오프가 되지? 그리고 저렇게 서초울 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그냥 수도권 재배치 부천 놀러 갔잖아. 그래가지고 떨어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난 거죠 어찌 보면. 맞아.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까지 충성한 사람을 밀어내고 집어넣을 정도면 그냥 정상적인 전략공천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TV조선 앵커였던 그렇죠. 신동욱 범이 내려온다고 하신 분. 그분을 갖다가 꽂은 분은 또 누굴까? 범이거나 범 옆에 있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범 위에 올라타신 분인 범 위에 올라타신 분? 이게 기호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 위에 올라타신 주술사? 뭐 그럴 수도 있고, 고삐를 쥐고 있는 어떤. 이게 지나놓고 보니 뭐가 좀 하나하나씩 짜맞춰지는데 좀 억울하고 열받은 측면이 있겠어.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네, 그럼요. 저도 좀 이거 모함이나 받고 이러다가 인생이 이상하게 꼬였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김태우를 등용하면서 그 이면에는 공적으로 어떤 자기의 정적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뭐 윤석열 씨의 양심의 자유를 믿기 때문에 윤석열 씨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에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김태우 씨의 스토리 자체가 어쨌든 민정수석실과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빚는 사건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결국 이거 기소했어요. 1심, 2심 유죄 나왔거든요. 그 감사 직권남용으로. 조국 그 민정수석 입장에서 뭐 조국 대표를 옹호하고 안 옹호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사실 황당한 사건인데 그 당사자를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을 사면해주고 내보내주고 그걸 직접 꽂고 그때 말하자면 정당의 작동을 위해서 대표의 공천의 권한을 패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이 지금 하나하나가 사실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전임 정부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김영선 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당선인 신분에서 공천 개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말 전해준 정도 수준이 그렇죠. 아니고 의견을 개진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김태호부터 먼저 꽂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시점으로 사면까지 전략적으로 공천을 해준 거잖아. 그 정도 개입했던 사람이
그냥 제가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당선인이 공무원이냐 공무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네. 그건 이미 다, 네, 다 이미 네. 판례가 다 있는 다 거예요. 이미 거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준석이 당선인 신분이라고 이 김태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윤석열을 쉴드 칠 마음이 이제 없어진 건가?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거는?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준석 네. 의원이. 그 당시 나는 그런 압박을 받았고 그런 압박 속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으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당무 개입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이 당무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 그런데 오늘도 언론에 보면은 이준석 의원이 어제 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누군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입니다라고 이름을 팔아서 당 공천관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경우가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까라고 뭐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계속 소통이라고 해.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최근 일련의 기준들을 보면 이런 소통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대표랑 당선자가 공천을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한 공천 관련 발언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 다만 이런 얘기도 해요.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의향이 있다. 어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의향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오늘 우리가 알게 된 뭐 안철수, 김태우 뭐 이런 거를 얘기하겠다라는 건지 어제는 알았는데 이거 이상의 이제 어떤 녹취라든가 이게 있다는 의미인지 요거는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어쨌든 오늘까지의 이준석 의원의 스탠스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내용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는 얘기다.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얘기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준석 생각이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준석 생각이고. 나를 칼로 찌르지 않으면 예. 칼로 찌르지 않으면 공격하지 나도 요거까지는 검찰에 가서 내가 그 당시에 압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의향이 지금 있으니까 날 찌르지 마. 하지만 찌르는 순간 나는 다 얘기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살짝 흘리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까고 나가면 나는 영영 보수 지지를 못 받을 거야. 대통령의 꿈인데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나를 완전히 버리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이런 불안감들이 아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유승민화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러는 사이에 자기 이미지, 자기 그동안의 싸움. 개혁적인 이미지나 이거 다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흔히들 우리 뭐 얘기하지만 2030 젊은 남성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을 때 그래도 기존 정치권하고는 좀 다른 정치를 하리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뭐 구태는 똑같네. 뒤에서 협잡하고 적당히 뭐 눈 감아주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자기들끼리 짝짝꿍하는 건 똑같은 친구였구만. 이 평가 못 받으면은 보수에서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2030 남성들한테서도 먼저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보수에 그냥 그렇고 그런 기존 정치인하고 똑같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다. 판단 잘못하면 안 뭐 된다. 정치적으로는 김남 평론가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준석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준석 대표 지금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하드디스크에서 뭐가 나왔는지 네, 뭐가 나왔는지 모르고 PC가 네. 지금 포렌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쨌든 내밀하게 주고받았던 얘기들이 물론 명태균 씨 한정된 얘기겠습니다만 어떤 것들까지 검찰이 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상황에서 검찰이 뭘 들고 나올지 모르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찔리는 거 많이 했나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명태균 씨 구속됐기 때문에 그렇죠. 명태균 씨가 뭘 얘기할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변호사는 자기한테 엄청 적대적이야. 자기를 막 지상파 악의 방송에 축이라고. 나와서 악의 축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와 함께 실제 이게 그리고 어제 뭐 당당하게 부르면 가겠다 나 부르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 다 상대편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발언이나 이런 거에서 역력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정치적 문제와 법리적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어쨌든 본질은 공천 개입을 왜 했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뭐가 됐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든 뭐 정치적으로 뭐 웃긴 얘기든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든 웃겨 죽는 얘기든 왜 했느냐? 그 명태균 씨가 우리 이 그동안 확인한 무상 여론조사, 그 다음에 공천 개입,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한 기자가 열심히 취재한 창원 산단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대선의 어떤 이 불공정한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대선과 그 다음에 이 당의 이제 어떤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공천 개입과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의심케 하는 창원 산단 이렇게 이어지는 이 하나의 고리 이게 사실은 사건의 본체인 거잖아요. 이건데 지금 진행되는 이런 얘기들은 보수의 플레이어들이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에다가 다 이 사건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그거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중앙일보라는 신문을 보는데 진짜 이 대목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당시 대표이던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있었다. 괄호 열고 박정원 의원 이 주장도 나온다. 그러니까 박정원 의원 친한계잖아요. 친한동훈계잖아요. 이 막 이러고 있는데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해갖고 막 네가 뭐 날 찌르기만 해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친한계에서 손을 들고 근데 그 당시 기자였던 박정훈 의원이 TV조선 기자였던 박정훈 의원이 근데 그 당시에 최고위에서 박영선 공천 아니 김영선이죠. 김영선 공천 주면 안 된다고 다들 그랬는데 이준석 의원이 공천 주자고 했다던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친한계에서 손 들고 이거는 이준석 탓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이 보수 진영 내 플레이어들이 요거를 활용해갖고 요거를 차도살인하고 자기들끼리 밀어내고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이 난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럴 때냐 특검이나 받으세요. 특검을 받아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중의 포지션에서 어렵죠.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천 결국 이준석 대표가 한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압박을 심하게 받아갖고 뭐 어떻게 내가 그때 상황 알지 않냐? 나 쫓아내려고 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스탠스로 가든가 아니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공천이.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랑 그런 연락하기도 했고 받기도 했고 했는데 뭐 그런 건 통상적인 일이고 문제는 이걸로 가는데 소통이야. 근데 만약에 그게 다른 공격을 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그 스탠스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지금 어제 귀국했으니까 오늘까지는 여러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아니 윤상현 의원이 알아서 했어요. 거기서 공정하게 뭐 공천한 공관위원장이니까? 겁니다. 그쪽으로 밀어야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건데. 그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고단수인데 그걸 받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밀어내려고 했는데 네. 김소연 변호사가 나타나서는 이준석이 중간에 농담 부렸어 이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얘기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명태균하고 뭔가 관계가 있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추론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 이번 주였었나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경선이라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경선이라던데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그 전사가 있었던 거다.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있다. 그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사가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하고의 전사의 문제가 아니라 명태균하고 대체 어디까지 전사가 있었던 건지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인 같으면은 내가 직접 전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직접 전화기를 막 들어버려. 그냥. 예. 아니 근데 당선인이 직접 전화기를 막 들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쑥대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해? 근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정 운영하는 방식부터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야. 맞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안 나서도 되는 자리 낄 때 안 낄 때 구분 안 하고 막 정책 같은 것도 참모들이 판단해가지고 보고서 올리면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거 좋아 내가 할게 그리고 그냥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막 펑펑 쏟아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검사 출신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가서
이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냥 원래 지시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시한 게 좀 무리해서 좀 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러 들어가도 놔두고 가라라고 해놓고 근데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첫 보고를 하자마자 그대로 진행시켜. 좋아 빠르게 가. 야, 좋아 빠르게 가. 그냥 다리를 보통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검사 이렇게 출신 얘기하면은 눈이 탁 치켜뜨고 아무도 말 못하는 분위기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본인이 역정이 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은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진행시켜라는 게 이 사람의 고집불통의 전략이었다는데 무소불위의 검찰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정치란 말이죠. 보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구중궁궐도 아니고 서초동 검찰청이야말로 진짜 구중궁궐이죠.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검사들끼리만 알지.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예. 당선인이 직접 얘기하면 바로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되돌릴 수도 없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시중의 용어로 얘기하면 쿠션을 그렇지, 쓸 쿠션을 줘서 먹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이제 맞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의심도 드는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쓰리 쿠션을 먹인 사람이 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 전달자일 수도 있는 거다. 네. 그런 그래, 의심도 그거 든다. 어제 뭐 기자 몇이랑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구청장 꼽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말 이게 어이가 없는 급이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맞아, 어디 맞아. 구청장을 하나 내가 아는 사람을 막 열심히 뛰고 있어. 시켜주고 싶어. 그래도 국회의원만 되더라도 이 얘기를 직접 안 합니다.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떨어지게, 예. 쪽팔리게. 예, 직접 안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전달하는 방식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통로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여기 어떤 겁니까? 포항시장? 경북도당 전화번호. 서울시장? 야, 구청장이야? 서울시 전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본인이 다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얼마나 바쁠 때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그 강서는 김태우 씨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예. 끝이지. 근데 말하자면 저는 이건 쿠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말하자면 어떤 정무적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일을 해나가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논리를 만들죠. 김태우가 돼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난 걔가 좋은데 해주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무자여야만 이게 설명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인 건데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저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기자들도 어떻게 대통령이 구청장을 꼽냐.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한 말이 그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김태우는 대통령이 꽂았는데 됐고 김건희는 안 됐잖아요. 시장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미는 사람 딴 사람이었는데 이강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보호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최고 권력자인 김건희 씨가 아닌가. 이제까지 이준석 씨가 한 말 중에서 이준석 의원이 한 말 중에서 김건희 씨에게 아주 불리한 말 있잖아요. 야, 이 사람 공천 개입했고 그게 공천에 그대로 됐어. 이쪽이 없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본인 말대로 여러 어떤 사례들이 있을 텐데 기가 막힌 사례들이 있을 텐데 윤석열은 바로 너무 황당한 사례. 김태우처럼 야 보수도 다 반대했던 그런 사례를 하면서 그거 윤석열 당선인이 꽂았다. 아주 무리하게 사면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유추해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는 꽂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똑같은 패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예. 김태우가 윤 대통령하고 직접 뭐 검사실부터 쓰던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하여튼 조국 사태라고 하는 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김태우가 물고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상징성을 자기는 계속 갖고 나가고 싶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김태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꽂으려고 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100%
김건희 여사 작품이잖아요. 얘기를 하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선거 캠프 얘기를 했지만 예. 김건희 여사가 선거 캠프를 사실상 주도한 거란 말이에요.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뭔가 무기가 있어야 뭐 아는 척을 하든 젠체를 하든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지금 돈을 500만 원 줬다고 하는 시점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하고 경선일 때란 말이에요. 예. 그거 명태균 씨가 그 강혜경 씨한테 그 조작해 뭐 2%더 높게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줬다고 하는 500만 원을 줬다고 하는 시점, 명태균이 기억하고 있는 시점이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보고를 할 때 윤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갔다기보다는 김건희 여사로 3쿠션 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예. 김건희 처음에 여사가 총괄하려면. 어제 보도에 따르면 뭐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하러 갔을 때도 윤석열 전 없었고 김건희 여사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사무실에.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의원 공천은 이번 총선이잖아요. 이번 총선 분당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누가 3쿠션 또 매긴 사람이 있을 거다. 왜냐면 안철수랑은 완전 척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쪽에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실 참모로도 못 들어갔어요. 아예 뭐 몇 적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리스트를 대통령실에서 인사수석 비서관실에서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주면은 이렇게 보고 이거 안철수 쪽 사람이구만. 그래서 지워. 그리고 대통령실로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정도였는데 안철수 의원을 굳이 챙겨주고 싶었을까요? 좀 뭐 안 챙겨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직접 민원을 넣을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 단일화에 기여했던 누군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던 누군가가 3쿠션을 먹여서 윤 대통령한테 그래도 안철수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안들은 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하나로 꿰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굴 시키거나 아니면 누가 그걸 정무적으로 잘 풀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못하는 사람이다. 다 자기가 전화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이게 이루어진 이 모든 거의 공통점으로 그거는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저는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 검찰이 그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면서 첫 줄에 적은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국민의힘 이 사건은 피의자가 명태균 씨죠.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부부보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한 어떤 방식의 단초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있네. 네, 지금 검찰이 지금 확보한 자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어쨌든 그래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검찰은 지금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땐 국민의힘 대표가 더 말하자면 관여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급이 대통령 부부가 더 높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부부 콤마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거고 오늘 조선일보 지면을 보면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어떤 항변을 했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결국엔 이준석 대표로 이 사건을 이제 가는 방향.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이준석 대표가 당시 어쨌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권한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취재하면서 듣기로도 상당 부분의 카톡, 그러니까 뭐 김소연 변호사도 그 얘기를 했지만 카톡 내용이 이준석과 김종인 대표와의 대화라는 거잖아요. 김종인 위원장과의 대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명태균의 카톡이. 네, 명태균의 카톡이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수집한 증거가 방향이 이쪽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묻다 보면 진술도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술도 여기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나 뭐 김종인 위원장의 관련된.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 됐다. 뭐. 그게 JTBC 보도에도 뒷받침이 되는 게 JTBC 보도의 이제 핵심은 이준석 의원이 그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리 징계 절차가 개시될 때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명태균 씨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녹취가 나왔습니다. 2022년 7월 1일 내가 그러니까 명태균이 대통령 마누라하고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 마누라하고 사부님하고 이거는 김종인이죠. 네. 다 만나서 준석이 살려올게요. 그러면 여기에 4명의 연합군이 구성이 됩니다.
준석이는 살려야 되는 일병이죠. 이준석, 김종인, 김건희, 명태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뭐지? 어떻게 보면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잘못한다고 막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허수아비와 싸우고 있었나? 실무자신 거죠. 예, 실무자와 싸우고 있었나? 상당 기간은 근데 이들이 이게 장난을 친 건가? 시점적으로 보면 굉장히 네. 묘한 시점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와의 접촉이 끊어졌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요 시기랑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징계 국면이랑.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취재할 때 많이 그러니까 확인했던 내용이 뭐냐면 요 이준석 징계가 대단한 기점이긴 해요. 이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용산과의 관계라든지 대통령과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 거를 요 이준석 징계가 있기 전까지는 대통령 같이 언급하는데 이준석 징계 이후에는 사실 이제 대통령보다는 여사 쪽에 언급이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이 이준석 징계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아니면 명태균의 이제 그 함성득 교수가 한 얘기 아닙니까? 이준석과 김종인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건 명태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그러면 요 셋이 어쨌든 그거라고 하면 요 셋에서 이준석은 징계를 주기로 했고 김종인과 명태균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근데 그때 용산은 어떻게 돼 있었던 구조냐? 용산은 그때 진용을 이제 갖춘 구조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막 활개를 치던 때는 캠프나 인수위 때나 이런 때는 진용이 그러니까 약할 때고 이때는 이 당에서 들어온 이제 말하자면 윤핵관이 보낸 인사들 그리고 이제 검찰 뭐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포함해서 검찰에서 온 인사들이 용산을 둘러쌌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때 굉장한 말하자면 권력투쟁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됐는데 그 아이템이 이준석 징계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 기자 통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드러나지만 되게 이렇게 F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MBTI로 말하면 이렇게 감성적이고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고 막 누구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국면에서도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판단과 말하자면 대통령의 판단 어때 달랐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걸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결국엔 우리가 이제 결과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징계는 내려졌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엔 이 명태균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 사건에서 패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관점, 그러니까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인간관계라는 스펙트럼으로 보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아닙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이 당시 이준석의 적은 어쨌든 윤핵관인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워딩이나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윤핵관 요 워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 당시에 뭐 김건희 여사에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그러니까 윤석열 윤핵관 이 워딩으로 항상 이제 적인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이 뭐 이철규 의원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에 장제원 권성동 대통령실 내에서 이 인맥들하고 김건희 라인들은 대립을 하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이 직전 국면에서. 그러니까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정확하게 말하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어떤 구도 속에서 이게 꼭 김건희 여사가 뭐 그런 의지를 이렇게 연합군을 구성해야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명태균 요 그룹은 말을 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구심력이 작용하는 구조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후까지 대화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록 보면요, 일관된 거는 어찌됐든 명태균은 김건희 쪽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랑 같이 움직여왔다. 이거는 뭐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은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만나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개된 거 보면은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의 일정들을 다 파악하고 뭐 주식 투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2022년 6월 좀 길게 보면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7월에 현대중공업 간다는 걸 엿새 전에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월 말까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되는 건 2022년 10월 무렵쯤에 10월 11월 그 무렵쯤에 공직기강이 명태균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는 라인을 그때 끊어버렸다. 사실상 그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보고를 했던 대통령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끊임없이
계속 명태균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했다. 그렇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의 맥락이 이제 창원 산단 뭐 얘기로 그런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23년 11월 달의 일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올해 초까지 지금 22년 11월. 예. 그러니까 텔레그램 복원까지 지금 하고 그 텔레그램까지 지금 변호인이 공개를 한 상황이잖아요. 구속영장 청구 전전날에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누구적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텔레그램을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사하고 계속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지. 예.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공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김건희라는 사람하고는 명태균은 계속 끈끈하게 관계들이 올해 초까지도 유지돼 왔다고 보는 거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검찰 수사 앞두고 나서도 구속 여부 앞두고 나서도 여사와 계속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게 된 상황이니까요. 아, 김건희 여사 핸드폰 압수수색하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질 것 같은데. 버렸을 거예요. 번호 바꿨잖아요. 네. 그 이번에 기자회견할 때 제가 니죽 간 거라고 속되게 그렇죠. 니죽 네. 깔았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휴대폰을 바꾼다고 하는 거를 네.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지. 대통령 전화번호하고 이걸 일종의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한 거지. 네, 네. 증거인멸 하겠습니다라고 네. 국민들한테 만천하에 공개하고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바꾸면 안 되니까. 예. 트럼프 때문에 골프 쳤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그치. 골프 친 게 아니고 응. 그냥 골프 치고 싶어서 8월 달부터 친 건데. 미륵보살급 예지력 아닙니까? 예, 그 트럼프가 될 줄 어떻게 알고 예. 4일 전에도 골프를 치시고 예. 8월부터 8월부터. 트럼프가 될 것이 분명하니 난 오늘부터 골프 연습을 시작해야겠다. 이건 그립부터 거의 다시 잡고. 예, 미륵보살 아니면 힘든 예지력이죠. 예. 광고하고요. 잠깐 이재명 1차 관문입니다. D-Day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한번 짜보겠습니다. 예.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그 교회에서 이거. 보인다는 거야.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면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가 왔다 그러면은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릉 골프장 너무 재밌는 얘기죠. 태릉 골프장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요? 10월 네. 10월 한 20일 무렵이었나? 예.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는데 예. 그 거기가 이제 태릉이지 않습니까? 노원? 네. 근데 거기에 그 재개발하려고 지금 다 밀어놓은 데가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 교회는 거기 아직 안 밀렸고. 예. 예. 그러니까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봤는데 네. 윤석열인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을 막 찍고 찍었다. 그랬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미치겠다. 그게 누군지는 네. 모르지만 이게 의전이 복잡하잖아요. 대통령이 네. 왔다 가면. 그래서 아 이게 대통령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해줬어요. 거기 와서 그 보면 보인다. 오늘 한겨레도 나왔습니다만 한미연합 군사훈련할 때 골프 쳤다며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맨날 국방 안보 이러면서 제가 골프를 안 쳐봐갖고 네. 어제 근데 갑자기 기진맥진 마감을 끝났는데 이제 5매짜리 이제 저희 잡지에 들어가는 앞에 이제 이렇게 읽을거리로 들어가는 걸 뭘 하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골프를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나는 골프가 근데 얼마나 하지 이렇게 쳐봤어요. 네. 네이버에 그렇죠. 골프 비용 이렇게 네. 첫 페이지에 뜨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평일 낮에 골프 치는 사람들은 세무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골프가 굉장히 대중화가 됐지만 네. 여전히 골프 비용 뭐 이런 걸 검색을 하면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그렇죠. 문장을 인용해 썼는데 네. 대통령님 어떤 국민이 평일 낮에 골프 치면 조사받으셔야 된답니다. 근데 그
누구랑 같이 쳤는가도 궁금한데 김건희 씨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교회가 가을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까지는 모르고 교회 이름 몰라요? 가서 아니, 보면- 열심히 제가 구글 지도를 지금 찾아봤거든요. 바로 옆에 네. 있네요. 있긴 교회가. 있어. 네, 있네요. 보이겠네.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제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골프 코스가 다 보이겠네요. 네, 다 보인대요. 그 성모님들이 교회 없애기려고 보시면서 또 덤비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교회에서 다 예. 보여서 보는데 이제 평상시엔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요란벅적했대요. 요란벅적 해갖고 뭐야 이렇게 보다가 요새 이제 핸드폰이 워낙 좋으니까 땡겨서도 보고 이렇게 한 거죠. 거기서 핸드폰으로 봐도 보이는 걸 아무나 기자가 취재한다고 네. 이거 뭐하냐 취재하지 마 이래가지고 지금 암담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전날 기자랑 마주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 골프 외교를 위해서 골프 연습 친다고 이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겁니까? 아니 그리고 외교를 위해서 골프를 치면 외교가 좋아집니까? 아니 이 정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어제- 골프를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네. 트럼프를 상대로 골프를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트럼프는 시간 없어서 골프도 안 쳐져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트럼프는- 하고 관세, 네. 방위비 이것부터 시작할 것인데 뭐 골프랑 무슨 상관입니까? 어제 이제 최경영 앵커도 잘 아시는 네. 이광수 씨랑 만나서 방송을 한 게 있었는데 네. 이광수 씨가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랑 통화를 했대요. 네, 광순의 복덕방 네. 대표. 거기가 근데 엄청 웃으면서 어. 트럼프에 대한 니네 대통령의 대답이 골프라며 이런 창피합니다.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창피한 일. 아베도 그때 당시 그 생각 기억을 해보시면 그 골프 회동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골프채를 상납을 하고 네. 금으로 만든. 그래 일본 국익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 본인 체면도 많이 훼손됐고 근데 거의 골프 치다가 벙커에가 뒤로 그쵸. 뒤로 딩굴었잖아요. 자빠졌잖아요. 딩굴었잖아요. 본인 체면도. 전 세계 토픽감이었어요. 아이 뭐 근데- 돌아가신 분한테 뭐. 그렇죠. 근데 예.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그렇게 한 거는 음. 그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뭐 가까워지기 위한 실질적인 무슨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네. 사실 국내 정치적 보여주기죠, 사실. 그렇지. 그런 효과를 과거에 미국하고 일본이 가까웠을 때 뭐 나카소네 야스히로랑 로널드 레이건이랑 가까웠을 때 일본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야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이랑 나란히 서고 키도 비슷하네 뭐 이랬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조금 작긴 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랬던 느낌을 더 주고 싶어서 노력한 것이 그런 식으로 표출됐던 것이지 네. 트럼프랑 골프 쳐서 일본이 뭐 골프를 치고 안 치고에 따라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핑계로 대면서 그 이전에도 골프 쳐갖고 계속 골프를 쳐오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를 쳐왔으면서 8년 만에 칩니다.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이게 상습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국정이 농이냐 장난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이제는 이게 화도 안 순진한 나요. 거예요? 아니면 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아니, 뭐 그럴 줄 아는 거를 제가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사람이 악한 것 같아요. 사람이 악한 것 같아. 아까 김태우 공천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일배 수준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가? 정적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람의 선의에 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근데 이분은 성정 자체가 좀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의 어떤 표현 양식을 보이기 때문에 좀 착하게 삽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이거 이제 이번 재판만 일단 이야기를 하죠. 이번 재판은 결국 이제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네. 예, 허위사실 유포고 하나는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 네. 성남시장 그러니까 때.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라고 얘기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인허가를 냈을 때 그거가 이재명 측의 주장은 뭐냐면 그거는 국토교통부의 어떤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동방향을 하는 압박이 있었고 그거 안 하면 당신들 직권남용이에요. 이런 그렇지. 식으로 이제 압박을 받았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고 그거를 이제 그게 허위 사실로 네네네. 보는 거죠. 네네. 검찰은. 네. 근데 이제 그 허위 사실로 보는 겁니다. 요렇고 이제 시나리오는 지금 중앙일보에 나온 시나리오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 3이 아주 잘 설명이 됐더라고. 첫 번째는
유죄 100만 원 이상. 별 죄는 아니에요. 사실 뭐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구형을 때렸지만 별 죄는 아니고 유죄 100만 원 이상, 유죄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무죄. 근데 100만 원 이하면 뭐 이제 국회의원직이 네. 유지된다. 요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무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통상적인 다른 선거법,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선거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하면 100만 원 이하 나오는 건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 첫 번째 거는 더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기억에 의존하는 주관적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뭐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예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고 문제는 지금 두 번째 거예요. 국토부. 근데 이거는 불리한 거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압박이 없었다라는 말하자면 실무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볼 거냐의 여부가 조금 앞에 거보다는 크리티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느낌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주관적으로 난 국토부에서 연락 오는 걸 압박이라고 느꼈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통상적인 재판이라면 저는 100만 원, 이 건은 100만 원 안 나오는 건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뭐 이게 지금 그런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법률 전문가들은 보통 이럴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예.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덧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물을 탔어야 되거든요. 얘기를 할 때 김문기 내 시장 재직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내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었으면 도저히 걸려야 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번에 명태균도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상 깊은 기억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억으로 다 바르지. 법 기술자들이 보통 이렇게 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네. 우리 김웅 의원 요즘 뭐 네. 반윤으로 돌아섰지만 네. 김웅 의원도 고발 사주 자기가 자기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파일이 넘어갔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진짜 안타까워. 제가 볼 때는 SBS 안타깝다 그 생각도 SBS에서 훅 들어오기는 했어 질문이. 그러니까 예. 이거 기억 영역까지 하자면 윤 대통령 기억도 다 우리가 파헤집어가지고 그렇죠. 다 뻥이야. 이거 밝히고 예. 이거 어떻게 사법 처리해야 되나 이거 예. 고민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기소를 한 거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둘째 백현동은 전 국토부에서 압박이 없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식품연구원 부지 팔고 가려고 8번이나 입찰을 붙여요. 근데 다 유찰이 됐어요. 아 유찰이 식품연구원이 8번. 못 떠나는 거야. 이 땅을 팔아야 새로운 공공기관으로 그렇지, 이전을 그렇지. 하는데 못 파니까 그 김인섭이라고 하는 한국 하부징 대표라는 사람이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을 때 리턴부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종상이양 4단계 안 시켜주면 우리 땅 다시 되사줄게. 그래가지고 맺어요. 계약을 먼저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남시에 줄기차게 공문을 보내요. 우리 종상향 해줘, 종상향 해줘. 감사보고서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24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나와요. 24차례나 성남시에다가 우리 아니면 우리 못 가요. 이거 국토부가 빨리 옮기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꼈다. 당연히 압박을 안 느낄 수가 있겠어요? 24차례나 공문 보내서 종상행 해줘. 아니면 우리 땅 다시 되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성남시장이 아니 국토부 식품연구원이 정부기관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해주냐라고 얘기하면서 성남시가 볼 때도 종상향 4단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도 식품연구원하고 국토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지. 그러다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선거 캠프에서 뭐 선대위 있었든 아니면은 뭔가에 요청을 하든 성남시 쪽으로 얘기는 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식품연구원이 주체가 돼서 계약 맺고 빨리 종상향 시켜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걸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선거법으로 걸었어. 국감장에서 말했는데. 그러면은 국감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위증죄로 걸면 되잖아요. 근데 선거법으로 그걸 걸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인 논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지난 정부에서 자기와 자기 철을 탈탈탈 털었다라는 표현 잘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게 신문들이 뭐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거 탈탈 털었어. 안 탈탈 털었어 거짓말이야. 아닌데 우리 안 털었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야? 해서 만약에 그거를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지. 들면 정치인의 언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 백현동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적으로 다 맞는데 네. 뭐를 걸고 있는 거냐면 직권남용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뭐 성남시가 안 해주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국토부가 압박했다라고 하고 그 국토부는 직권남용이라고는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거예요. 그 나머지의 진술이.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검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런- 국토부에서 연락이 혹시 왔어요? 아, 연락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주라고 했어. 아, 해주라고는 했죠. 근데 국토부에서 협박했습니까? 아, 협박은 안 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협박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되는 거잖아. 진술서에 그렇게 다 써버리면은 그게 협박 했느냐 안 했냐만 쟁점이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락 안 했냐고. 어. 식품연구원도 그 난리를 쳤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빨리 공공기관 이전하라고 했는데 식품연구원이 그거 빨리 이전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국토부 직원이나 성남시청 직원은 뭐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 또는 압박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민선시장이니까 압박으로 느꼈다 국토부에서 온 거를 그렇게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네.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 앞으로도 이제 선거 계속 할 거잖아요. 좀 그렇게 하라고요. 나는 저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너무 딱 이렇게 단답형으로 근데 얘기를 이게 해버리는 이제 거야. 직권남용 딱 그것만 가지고 직권남용이라는 그 팩트는 없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검찰의 논리는 그거네. 그렇죠. 이제 그럼 이게 못 공직선거법으로 다 이렇게 걸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걸면 걸리는 게 공직선거법이긴 하지만 예. 이걸 통해서 이 발언을 통해서 예. 선거가 엄청나게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판이 그렇지.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결국 검찰이 원래 아휴. 이 사안을 이렇게 문제 삼아갖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뭐 백현동 사업과 관련돼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둘러댄 거 아니야. 그치. 그거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것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뭐 깊숙이 개입한 게 있는데 김문기 씨를 안다고 하면 그 깊숙이 개입한 게 되니까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사실 이거 문제 삼고 그래서 기소한 거잖아요. 예. 사실 검찰의 의도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애초에 본질도 아니거든요. 이 사건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말이 이게 맞고 틀리고 이게 뭐가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게 애초에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는 뭐 얘기도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소위 이제 변호사분들에게 주변에 뭐 얼마 없습니다. 변호사도 사실은 뭐 몇 명 없지만 예.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법리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법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애초에 이게 정치의 문제다. 이런 정치의 짜잘한 문제. 무슨 얘기를 가지고 그래. 이걸 따질 만한 얘기가 아니다 이게. 그냥 판사가 한쪽은 무조건 징역이 나와야 된다고 저 난리가 났고 그치. 한쪽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난리가 났으면 판사가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가 적당히 100만 원 이하로 그냥. 적당히 100만 원 이하의 유죄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럴 것 대개는 지금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딱 중간에 그냥 80만 원. 예. 그렇게 해서 80만 원이 많거든 공직선거법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네.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판결을 내리고 좀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일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인지를 한번 봐야죠. 2시 반입니다. 저도 80만 원 예상해 봅니다. 백현동에 대해서 요거는 예. 하나 또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때가 압박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증거로 공문을 제시하니까요.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는 검찰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주장을 하고 있죠. 24차례 협조 요청하는 그렇죠. 거를 단순한 협조 요청이다. 24차례를 아까 제가 24차례 공문 보내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막 최근에 국토부에서 아니 식품연구원에서 식품연구원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근데 국토부에서 빨리 공공기관 이전해라고 얘기해서 벌어진 그렇지.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아휴, 예, 여기까지. 예.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객관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정치본색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